안녕하세요.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경제 해설을 맡은 소송욱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학력평가 문제 푸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이렇게 또 열심히 문제를 푼 만큼 복습을 확실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1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그림은 민간 경제의 흐름이다 라고 했어요. 자, 민간 경제라는 게 벌써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왜? 민간 경제의 주체는 가계와 기업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가와 나 중에 하나는 가계, 하나는 기업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 문제에서 국민 경제 흐름이라고 주면은 가계, 기업, 정부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 실물의 흐름이 있고 화폐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실물의 흐름에 집중해서 보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가 생산 요소 시장에 무엇인가를 공급했어요. 자, 생산 요소는 노, 토, 자잖아요.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가는 실물이 바로 노, 토, 자예요. 그러면 우리 가가 누군지 알 수가 있죠. 왜? 노동, 토지, 자본을 공급하는 건 바로 가계죠. 그래서 가가 가계가 되고 자동으로 나는 기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계가 노동, 토지, 자본을 공급하면 기업은 노토자를 사고요. 그 다음에 그 대가를 줘야죠. 그게 바로 화폐 흐름인데 노동의 대가가 임금, 토지의 대가가 지대, 그리고 자본의 대가가 이자죠. 그러면 가계는 그 돈을 받아서 바로 가계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가계는 그 소득을 바탕으로 기업이 공급한, 생산물 시장에 공급한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 가계는 소비를 하죠. 그 대가로 우리가 돈 주는 게 소비 지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돈이 바로 판매 수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기를 볼게요. 1번. 재화와 서비스는 기억에 해당한다? 기억이 아니라 디귿에 해당하죠. 틀렸고. 두 번째. 노동, 토지, 자본은 생산 요소니까 기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번. 가계죠. 가계는 소비의 주체고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해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바로 가계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러면 기업은 생산을 통해서 뭐 극대화를 추구한다? 바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죠. 자, 4번을 보시면은 나는 기업이죠. 기업은 생산물,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죠.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 자, 마지막 5번 가는 가계, 나는 기업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1번 문제를 봤는데 1번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이 11월 학평 그리고 내년에도 1번 문제로 정말 자주 보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 자, 그런데 각국 정부가 명절 전에 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 대책을 수립하겠대요. 자, 우리 마침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아주 시사적인 문제 같은데 우리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큰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은 농수산물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죠. 그래서 정부에서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대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할까를 봤더니 정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부당요금 인상, 매점 매석,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담합을 조사하기로 했대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부당요금 인상, 매점 매석, 그리고 담합은 모두 불공정 거래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잡아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면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 이거 정부의 역할이 맞아요. 세입은 정부에서 조세 수입을 걷어들이는 거고 세출은 돈을 쓰는 거죠. 하지만 위의 내용이랑 관련이 없죠. 2번 보시면은 시장에서 과소 생산되는 재화, 우리에게 필요한데 시장에서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공재죠. 국방, 치안,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인데 위의 내용이 관련이 있지는 않죠. 3번을 보시면은 경제 성장과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 재정 정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건 바로 정부의 경제 안정화 정책이에요. 위에랑 관련이 없고, 그리고 개별 소비세를 부과해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사치품의
아주 높은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치품은 주로 사는 사람들이 소득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소득 재분배에 도움이 되는데 위랑은 관련이었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보시면은 불공정한 거래를 개선해서 바람직한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 문제.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그림의 갑국과 을국은 모두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대요. 아, 경제 체제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완벽한 의미의 시장 경제 체제와 완벽한 의미의 계획 경제 체제는 현실에는 없어요. 어떠한 나라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갑국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계획 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고 있는 거고 을국은 계획 경제를 바탕으로 시장 경제 체제의 요소를 일부 도입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시장 경제 체제는 왜 이름이 시장 경제 체제냐? 바로 경제 문제 해결을 뭐에 맡긴다? 시장의 가격 기구에 맡기기 때문에 시장 경제 체제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계획 경제 체제는 왜 이름에 계획이란 말이 들어갔냐? 누가 계획한다? 바로 정부가 계획하는 거죠. 정부의 계획, 그리고 정부의 명령, 이것에 의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시면은 갑국은 을국에 비해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한다. 시장 경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하죠. 1번이 정답이에요. 선생님도 문제 풀다가 너무 답이 쉽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도 아마 당황하셨을 거예요. 너무 답이 바로 나와서. 자, 정답은 1번이고 2번을 보시면은 을국은 갑국에 비해 경제적 유인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경제적 유인은 우리에게 이익이나 손해로 작용해서 어떠한 행동을 더 하거나 덜하게 만드는 건데 이 경제적 유인이 바로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틀렸고 3번에 갑국은 을국과 달리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우선시한다고 했는데 시장 경제나 계획 경제 둘 다 효율성, 형평성 둘 다 중요하게는 생각해요. 하지만 갑국의 을국의 경우엔 여기죠. 죄송해요. 3번. 갑국의 경우에는 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할 거고요. 그리고 을국의 경우에는 형평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한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은 갑국은 을국과 달리 기본적인 경제 문제, 우리 기본적인 경제 문제 누가 있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그런데 무어누의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바로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의 희소성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만이 아니라 북한만이 아니라 어떠한 경제체제에서도 자원은 부족합니다. 그러한 희소성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다 맡기면 시장경제, 정부가 계획하면 계획경제체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 갑국은 을국과 달리 사유재산제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 둘 중에는 갑국에 조금 더 가까운데 시장경제체제를 움직이는 힘, 바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죠. 왜? 열심히 하면 내게 되니까. 바로 사유재산제도를 인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3번까지 봤고요. 4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림은 합리적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모형이다. 옳은 설명이에요. 자, 보시면은 문제 인식하기. 내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PC가 필요한 거예요. PC 필요하네 사야지 문제 인식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대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A 회사의 데스크탑을 살까? 아니면 B 회사의 노트북을 살까? C 회사의 태블릿을 살까? 이렇게 선택 가능한 대안을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 설정하기. 가격은, 성능은, 휴대성은 이러한 기준을 만들고 대안 평가하기는 실제 이 기준에 따라서 대안들의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제일 높은 걸 사면 되는 거죠. 자, 1번. 기업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평가표를 작성한다. 이건 실제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다? 바로 대안평가학이죠. 평가하기. 따라서 기억은 디귿에 해당합니다. 대안평가하기에 니은을 볼게요.
자, 평가 기준을 설정할 때 매몰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매몰 비용은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왜? 매몰 비용이란 게 의미가 이거잖아요. 이미 지출되어서 회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매몰 비용은 고려하면 안 되죠. 디귿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대안을 평가할 때는 당연히 그 대안의 편익, 이익이죠. 그리고 비용을 함께 고려해서 편익은 크고 비용은 작은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리을을 보시면은 기회비용이 작은 대안이 좋은 거죠. 기회비용은 선택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중에 가치가 제일 큰 건데, 포기하는 게 작을수록 좋고 편익은 클수록 좋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 이거죠.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어쨌든 디귿과 리을이 맞는 말이 되니까 정답은 5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5번 문제, 다음 대화에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사람 말을 보니까 과거에는 세모 나물이 건강에 좋다는 걸 몰랐대요. 그래서 이 나물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찾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나 봐요. 하지만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공짜로 공짜로 캘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즉, 희소성이 없었다는 말이죠. 희소성이 없다. 우리는 이걸 무상재라고 부르죠. 그랬는데 현재 이 나물은 건강한 먹거리로 인식돼서 찾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즉,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지금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 나물을 재배하는 농민도 있대요. 즉,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이 나물은 이제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말,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말입니다. 즉, 희소성이 생겼고, 따라서 이 재화는 이제 경제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 가격이 있고 여기에 수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재의 그래프, 원래 기역에서 이 나물은 이렇게 수요가 있고요, 이렇게 공급이 있을 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유재의 그래프인데, 가격이 0원일 때 우리가 여기까지만 필요한데 실제로 공급되는 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부족하지 않은 자유재였는데 이 나무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즉,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오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서 지금은 공급 곡선이랑 만나서 이제는 이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밑에 보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말이 나와요. 자, 사용가치는 뭐냐? 사용가치는 말 그대로 얼마나 사용하는데 가치가 있니? 곧 유용성을 이야기합니다. 유용성. 자, 그리고 교환가치는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이것과 다른 것을 어떻게 교환할 수 있니? 즉, 이게 가치가 크다면 다른 것과 많이 교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환가치랑 같은 말이 곧 시장 가격이에요. 그리고 또 같은 말이 바로 희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희소성이 크다. 그러면 가격이 비싼 거고 교환가치도 큰 거예요. 만약 희소성이 없다. 그럼 가격도 없는 거고 교환가치도 없는 겁니다. 자, 1번을 보시면은 기역, 과거 무상재였던 이 나물은 교환가치가 없죠. 틀렸습니다. 왜? 희소성이 없으면 교환가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돼요. 2번을 보시면은 니은, 지금 현재 이 나물 건강이 좋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당연히 유용하죠. 사용가치가 있습니다. 디귿을 보시면은 니은은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기역과 달리 희소성이 있죠. 그리고 기역은 무상재, 공짜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니은은 경제재,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막 어렵다라고 생각한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6번을 가면은 여러분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6번과 같은 문제 유형은 우리 경제에서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령만 알면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6번을 보시면은 문제에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다. 옳은 것은을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 성장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같은 말이 바로 실질
GDP 증가율이죠. 실질 GDP를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구하는데 공식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준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커졌냐요. 그래서 전년 실질 GDP 분의 올해 거 금년 실질 GDP 빼기 전년 실질 GDP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 결과가 플러스냐, 0이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 경제에서 뭐 경제 성장률도 많이 나오지만 물가 상승률, 뭐 증가율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변화율은 그 결과가 플러스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0이 나온다. 그럼 크기가 그대로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크기가 작아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표를 보시면은 2013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3%예요. 2014년은 2%, 2015년은 1%, 3, 2, 1. 뭔가 우리나라 실질 GDP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페이크예요. 왜? 경제 성장률이 3, 2, 1 어쨌든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2013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3%라는 건 언제에 비해서? 작년인 2012년도에 비해서 3%가 커진 거예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2%라는 건 작년인 2013년도에 비해서 또다시 2%가 커졌고 또다시 1%가 커진 겁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 경제 성장률이 0이죠. 이건 그대로 실질 GDP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 그럼 이건 전년에 비해서 3%가 작아졌고 그리고 2018년에 마이너스 3은 그대로가 아니라 또다시 작아진 거에서 3%가 작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보면은 2015년과 2016년의 GDP 규모, 경제 규모가 곧 GDP, 실질 GDP 규모를 의미하는데 2015, 2016년이 제일 커요. 따라서 1번은 틀렸고 2번에 여러분이 아마 2번을 좀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자, 2번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2013년과 2017년의 실질 GDP는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보세요. 2013년에 실질 GDP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2% 커졌고 1% 커졌고 그럼 한 3%좀 커진 것 같죠. 그 다음에 2016은 그대로고 2017년은 3%가 작아졌네. 한 3%쯤 커졌고 3%쯤 작아졌으니까 그대로겠네. 아니에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자, 2013년에 실질 GDP를 그냥 100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2%가 커졌네. 100에 2%면 2가 커지는 거죠. 따라서 102가 됐어요. 그 다음에 2015년은 102에서 1%가 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2에서 1%면은 1.02가 커지는 거죠. 그럼 더하면은 103.02가 돼요. 그리고 2016년은 같고 2017년은 103.02에서 3%가 작아지는 건데 뭐 0이는 귀찮으니까 우리가 이거 빼도 여러분 103.02에서 103에서 3%가 작아진다. 그러면 이거는 3.09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100에 3%면 3이고 또 여기 3에 3%면 0.3이니까 0.03이죠. 자, 그러면은 2017년도는 얼마가 되냐? 99.뭐뭐뭐가 돼요. 뒤에 거 뭐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100보다는 작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2013년의 실질 GDP가 더 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2014년, 2015년 경제 규모 실질 GDP 비교했는데 2015년이 더 큽니다. 틀렸고 자, 4번. 2015년은 2016년에 비해서 실질 GDP가 크다라고 했는데 2015, 2016년은 같습니다. 마지막 5번이 정답일 텐데 근데 5번도 좀 해결이 쉽지는 않아요. 자, 쉽게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뭐냐? 2017년은 2018년에 비해 전년 대비 실질 GDP 감소액, 액수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3%가 감소한 건 맞는데
액수는 어디가 더 많이 작아졌니를 물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2016년에 게 뭔지는 모르겠어. 2016년에 걸 이만큼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2017년에 3%가 작아졌어요. 그 다음에 3%가 작아졌으니까 좀 줄어들었겠죠. 여기서 2018년도에는 3%가 작아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 큰 거에서 3% 작아진 게 크겠어요? 작아진 거에서 3% 작아진 게 크겠어요? 당연히 큰 거 기준으로 3% 작아진 게 더 큰 거죠. 따라서 2017년에 실질 GDP 감소액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돼요.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7번, 그림은 인플레이션의 발생 유형이다. 자, 우리 인플레이션 두 종류를 배웠어요.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바로 총수요의 증가 때문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었고, 그 다음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말 그대로 생산비 상승 때문에 총 공급이 감소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자, 그런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뭐로 이어진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풀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정체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이 있고요. 물가와 실질 GDP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프가 나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변화되기 전에 원래 어땠는지부터 보세요. 자, 원래 시장의 우리 국민 경제의 균형점은 여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물가는 여기였고 우리나라 실질 GDP는 여기였던 거죠. 그런데 뭐가 변했어요? 총수요가 증가했죠.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했더니 그 결과 물가가 상승했네요. 그리고 실질 GDP가 증가했어요. 즉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총수요의 증가 때문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이에요. 따라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죠. 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1번 보시면은 주로 경기가 불황일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서 여기 총수요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우리 가계의 소비 지출 더하기 기업의 투자 지출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순수출. 순수출은 수출 빼기 수입이죠. 자, 이게 바로 총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한 거야.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고 그 결과 실질 GDP가 증가했고, 따라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주로 불황일 때가 아니라 호황일 때 나타나요. 그리고 2번이랑 3번은 보시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약이 유가 상승이 원인, 바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에요. 우리 생산 비용, 유가가 상승하면 총 공급이 감소하고 그 결과 물가가 상승하고 실질 GDP가 줄어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4번을 보시면은 긴축 통화 정책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긴축 통화 정책은 쉽게 말하면 돈 줄이자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줄이자. 왜? 지금 소비 지출이 많아서 투자 지출이 많아서 등등등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좋아서 지금 문제인 거예요. 즉 돈이 많아서 문제라고요. 그러면 돈을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긴축 통화 정책의 이제 사례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재할인율이나 지급준비율이나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그 다음에 국공채를 매각하면은 긴축 통화 정책의 사례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화폐 가치 하락. 우리 물가가 상승하면 그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든 무조건 물가는 상승해요. 자,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죠. 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인데, 돈을 빌린 사람은 나 옛날에 100만 원 가치가 높을 때 빌렸어요. 그런데 물가가 오른 거야. 내가 갚아야 될 1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건 내가 가치가 떨어졌을 때 돈을 갚기 때문에 내가 부담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7번까지 봤고요. 8번으로 넘어가면 기사에 나타난 외부 효과. 우리 외부 효과에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죠. 외부 경제는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끼치고 대가를 안 받는 거. 이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작아서 시장 실패. 그리고 외부 불경제는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작았으면 좋겠는데 늘 많아서 시장 실패죠.
자, 그러면 이건 어디에 해당하냐? 미세먼지네요. 미세먼지. 자, 여러분, 우리 최근에 너무 힘들죠.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에는 뭐 봄철만이 아니라 여름, 가을, 겨울까지 미세먼지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건강에 치명적이고, 따라서 정부는 이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았는데 자동차 배출가스가 큰 원인이래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부제 운행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노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대요. 자, 어쨌든 미세먼지 우리에게 의도하지 않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외부 불경제의 사례죠. 자, 외부 불경제인데 외부 불경제는 나쁜 거잖아요. 좀 작았으면 좋겠어. 즉 최적 수준, 최적 거래량은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시장에서는 시장 균형 거래량은 항상 많아서 시장 실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 균형 거래량을 최적이 좋은 거니까 최적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면 과태료나 세금 같은 걸 부과하는 거예요. 줄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소비인지 생산인지는 지금 명확하게 주지 않았어요. 우리 외부 효과 문제에서는 그게 생산의 측면에서 발생했냐, 소비의 측면에서 발생했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는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가용 차를 운전하는 거라면 그건 소비의 과정에서 발생한 외부 불경제고요. 만약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그게 택배차다, 화물차다, 내가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미세먼지, 매연이 나오면은 그건 생산의 측면에서 발생한 외부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 보시면은 자,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인데 우리 편익은 보통 소비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내가 자가용 차를 몰고 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만족이 있겠죠. 그게 바로 사적 편익이에요. 자, 그런데 사회적 편익, 나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느끼는 편익인데 내가 우리 사회에 미세먼지를 방출했잖아요. 나쁜 영향을 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의 만족은 줄어들겠죠. 나쁜 영향을 내놨으니까. 따라서 나의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작아지게 됩니다. 틀렸고, 두 번째.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은 주로 우리가 생산을 이야기할 때 하는데 자, 내가 생산을 할 때 사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드는 비용이 있는데 내가 드는 비용이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사회에 나쁜 영향을 내놨잖아요. 그럼 그거 처리하려면 이 미세먼지 해결하려면은 우리 사회적으로 정화 처리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큽니다. 세 번째, 소비 측면인지 알 수는 없고요. 일단 여기서는 명확하게 안 줬어요. 그리고 외부 경제가 아니라 외부 불경제죠. 자, 4번 시장 균형 거래량이 최적 수준보다 많아서 문제죠. 지금 외부 불경제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을 보면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아닙니다. 외부 경제, 불경제 둘 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예요.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9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추론인데 각국 정부는 최근 고령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아주 시사적인 문제예요. 요즘에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교통사고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에 그 운전자에게 현금, 교통카드, 각종 우대권, 콜택시 우선 배정권 이런 걸 줬대요. 즉, 이 고령 운전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면허를 반납하도록 한 거죠. 자, 이거는 긍정적인 경제적 요인이 되죠. 혜택을 줘서 줄이기 위한 거예요, 지금. 혜택을 줘서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면허증을 반납하는 행동을 더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기억을 보시면은 정부의 대책은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즉, 경제적 요인에 반응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대책은 고령 운전자의 비용 증가가 아니라 혜택을 줘서 고령 운전자 수를 줄이는 거죠. 면허증을 많이 반납시켜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정부의 각종 혜택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에 긍정적인 경제적 요인.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이 될 거고, 리을.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으로 인한 편익이, 즉 각종 혜택이 자신이 운전을 해서 얻는 편익보다 클 경우, 그럼 반납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으로 봤고요. 자, 10번 문제 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9번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편안하게 왔어요. 그런데 10번이 딱 막혔을 겁니다. 자, 여러분 10번 우리 아주 중요하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갑국은 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 대상 소득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과세 대상 소득에 따라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대요. 근데 갑국은 현재 소득세 제도를 A안 또는 B안으로 바꿀 거래요. 자, 한번 볼게요. 현행소득세제를 볼게요. 현행소득세제 어떻게 부과하는 거냐? 자, 여러분들 밑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나라는 구간을 나눕니다. 소득을. 그래서 2만 달러 이하, 0원에서 2만 달러까지는 현재 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그리고 2만 달러부터 5만 달러까지는 10%, 그리고 5만 달러 초과는 15%예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니까 세율이 높아지고 있죠. 즉 현재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안으로 갔더니 A안 역시 2만 달러일 때 10%, 그 다음에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15%, 5만 달러일 때 20%. 어쨌든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니까 세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역시 A안도 누진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B안을 봤더니 B안은 금액에 관계없이 다 15%,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거, 바로 B안이 비례세율이고요. 우리 비례세율보다는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요. 근데 여기 밑에 사례에서는 3만 달러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여줬는데 선생님은 좀 크게 6만 달러를 넣어서 A, B 그리고 현행소득세제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여러분에게 보여줄게요. 여러분 요 계산하는 건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자, 보면은 자, 0원부터 2만 달러까지, 그리고 2만 달러부터 5만 달러까지, 그리고 선생님은 그냥 6만 달러를 예로 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6만 달러는 어딨냐? 여기에 있죠, 여기. 자, 그러면은 0원부터 이 6만 달러까지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냐? 구간을 나눈다고요. 그래서 0원에서 2만 달러 사이에는 2만 달러가 들어있고요. 2만에서 5만 달러 사이에는 3만 달러가 들어있고, 그리고 5만에서 6만 사이에는 1만 달러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현행소득세제는 어떻게 하냐? 2만 달러에 대해서 5%, 그럼 5, 20 해서 1000달러가 되고, 그리고 3만 달러에 대해서 10%, 그러면 3000달러가 되고, 그리고 1만 달러에 대해서 15%니까 1500달러가 돼요. 그래서 현재 6만 달러라면은 내야 되는 소득세액은 총 5,500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A안으로 바꾼다면은 어떻게 되냐? 자, A안은 처음에 2만 달러에 대해서 10%예요. 그러면 2,000달러. 그리고 3만 달러에 대해서는 15%니까 4,500달러. 그리고 1만 달러에 대해서는 20%니까 2,000달러. 따라서 다 더하면 8,500달러가 돼요. 그런데 B안의 경우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6만 달러 전체에 대해서 15%, 그럼 곱하기 0.15를 하면 되죠. 이렇게 되니까 총 9,000달러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한번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번. B안은 모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납부할 세액이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B안 보세요. 과세 대상, 납부해야 될 세액이 동일한 게 아니라 세율이 15%로 같은 거죠. 그래서 100달러라면, 과세 대상 소득이 100달러라면 15%니까 15달러. 1000달러라면은 150달러. 이렇게 세액은 다르고요. 세율이 동일한 거예요. 세율이 틀렸고,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효과는 일반적으로 비례세율보다는 A, 누진세율이 더 커요. 그리고 3번을 보시면은 과세 대상 소득이 4만 달러인 경우 A안과 B안을 비교했어요. 그리고 4번도 보면 5만 달러인 경우 A안과 B안을 비교했는데 이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계산 안 해도 돼요. 왜? 보세요. 지금 A안과 B안이 있는데
자, 여기가 0원이고, 그리고 여기가 2만 달러, 그리고 여기가 5만 달러.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있는 2만 달러에 대해서는 A안은 10%를 붙이고요. B안은 15%를 세율을 계산을 해요. 그럼 당연히 B안에서 세액이 더 크겠죠. 15%니까. 그 다음에 4만 달러면 여기 있는데 이 2만에서 4만 사이에 2만 달러가 있잖아요. 그 2만 달러에 대해서는 A안도 15%, B안도 15%. 여기서 내는 세액은 똑같겠죠. 그런데 이 앞부분에서 내는 세액이 B안이 더 크니까 당연히 B가 세액이 더 큰 거죠. 그리고 5만 달러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5만 달러 여기 있는데 처음에 있는 2만 달러에 대해서는 내는 세액은 B안이 더 크고 나머지 이 사이에 3만 달러가 있는데 3만 달러에 대해서는 15%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B안이 더 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은 선생님이 이미 풀었어요, 여러분. 아까 과세 대상 소득이 6만 달러일 경우에 A안은 8,500달러, 현재는 5,500달러니까 A안으로 바꿨을 경우에 소득세액이 3,000달러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10번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1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인데 시장 균형점의 이동에 대한 문제예요. 보시면은 T 시기에 XJ 시장 균형점은 2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 가격에 여기까지 거래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원인에 따라서 T 플러스 1시기, T 플러스 2시기에 이동을 한대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변동폭이 같다라는 말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보면은 T 플러스 1시기에는 어떻게 변했냐? XJ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대요. 여러분, 대체재 보완제는 무조건 수요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XJ 대체재 저거 가격이 상승했대. 비싸졌대. 그럼 사람들은 저 XJ 대체재인 저거를 조금 사겠죠. 비싸졌으니까. 그러면 대신 써도 좋은 XJ는 많이 사는 거죠. 따라서 XJ 수요가 증가. 그 다음에 XJ 생산 기술 향상, 이것은 공급 증가죠. 자, 그러면 어떤 이동이 생기냐? 수요와 공급이 증가했는데 단 폭이 같게. 그래서 그려보면은 XJ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비슷한 폭으로 공급이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죠. T시기였고 T 플러스 1시기인데 새로운 균형점은 원래와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거래량만 증가했어요. 자, 그 다음에 T 플러스 2시기에는 XJ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대요. 아까 말했죠. 대체재 보완제는 무조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같이 쓰면 좋은 보완제 저게 싸졌대요. 그럼 사람들이 저거 많이 사고 같이 쓰면 좋은 XJ도 많이 사는 겁니다. 수요 증가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 수요가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균형점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균형점은 바로 여기죠. T 플러스 2시기에는 가격도 비싸지고 그리고 거래량도 이전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1번 T시기와 T 플러스 2시기의 균형 거래량은 T 플러스 2가 많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시기는 T시기에 비해 균형 가격은 아까 같았죠. 같은 폭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에 T 플러스 1시기는 T시기에 비해 균형 거래량은 증가했어요. 정답은 3번이고 4번 T 플러스 2시기는 T시기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T 플러스 2시기는 T 플러스 1시기에 비해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12번 문제예요. 12번 문제도 여러분이 요령을 아는 친구는 너무 쉬워 라고 했을 거고 요령을 모르는 친구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요령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A기업은 7시간 동안 축구공과 농구공을 생산한대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그 키가 뭐냐 하면은 7시간을 한 번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7시간을 1시간 7번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7번의 선택을 할 거예요. 자, 표를 보면은 축구공이 있고 축구공 1시간 생산하면은 15개를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2시간을 생산하면 28개인데 보세요, 여러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13개를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처음으로 1시간 만들 때 축구공을 몇 개 더 만들 수 있니? 15개를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1시간 더 축구공을 만든다면은 13개를 더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1시간 더 만들면 10개, 그 다음에는 8개, 그 다음에는 5개, 그 다음에는 3개, 그 다음에는 2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농구공도 처음으로 1시간 만들면은 12개를 더 만들지만, 그 다음에 1시간을 더 만들면 10개, 그 다음은 8개, 그 다음은 6개, 그 다음은 3개, 2개, 1개, 이렇게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을 봤더니 축구공과 농구공의 가격은 각각 10,000원이었으나 최근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축구공 가격만 2배가 됐대요. 즉 20,000원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축구공은 한 개에 20,000원, 농구공은 10,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A기업은 판매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축구공과 농구공을 몇 개 만들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밑에 내용을 보면 뭐 시간당 생산량은 동일하고 생산된 공은 모두 판매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판매 수입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판매 수입은 가격 곱하기 생산량 또는 거래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1시간당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생산량 구해냈잖아요. 자, 그러면 최초로 1시간을 만들면은 얼마의 판매 수입을 얻을 수 있냐? 15개 곱하기 20,000원. 그러면 300,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은 260,000원. 그 다음은 20, 16, 10, 6, 4.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농구공은 1시간 만들면 12개를 만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당 10,000원이야. 그러면 총 120,000원. 그 다음 1시간 더 농구공을 만들면 100,000원, 80,000원, 6, 3, 2,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처음 1시간은 뭐 만들래? 자,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1시간을 생산을 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판매 수입 큰 거부터 해야죠. 자, 처음으로 축구공을 1시간 만들면 300,000원을 벌 수 있대요. 농구공은 1시간 하면 120,000원 벌 수 있대요. 뭐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축구공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축구공을 1시간 더 만들면 260,000원 벌 수 있고, 농구공은 120,000원, 당연히 축구공. 그 다음에 200,000원, 120,000원, 당연히 200,000원. 그리고 160,000원, 120,000원, 당연히 160,000원. 그런데 축구공을 이제 1시간 더 만들면 10,000원 벌고, 농구공은 120,000원. 이제는 농구공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축구공이나 농구공 둘 다 똑같네요. 뭐 농구공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는 10과 8 중에 당연히 10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7시간 다 썼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따라서 축구공 5개와 농구공 2개를 만들 때 이 기업의 판매 수입이 극대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3번. 국민 경제의 균형점 이동이에요. 총 수요와 총 공급이 있는데 이 균형점이 어디로 이동할까? 자, 우리 총 수요라는 것은 총 수요는 이거죠. 바로 우리 가계의 소비 지출 더하기 기업의 투자 지출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순수출, 순수출은 수출 빼기 수입. 그러니까 가계의 소비가 증가하든지 기업의 투자 증가하든지 정부 지출이 증가하든지 그러면 총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총 공급은 국내 총생산, 바로 GDP죠. 그래서 생산 기술이 증가하면 많이 만들 수 있고, 또는 생산비, 생산 요소의 가격이 싸지면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처음에 걸 보면은 기업의 투자가 증가했대. 투자 지출이 증가한 거죠. 곧 총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총수요 증가. 두 번째,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대요. 재료비가 비싸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급이, 총 공급이 줄어들겠죠. 총 공급이 감소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했죠. 총 수요가 증가했대.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 증가했으니까 오른쪽, 총 공급은 감소했으니까 왼쪽.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넘어가서 14번 문제예요. 14번 문제 여러분들이 또 상당히 어려워했을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14번 문제는 6월 학력평가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차이가 있었냐? 그때는 생산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였고, 이번에는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갑국은 XJ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요자에게 X제 한 개 살 때마다 400원의 세금을 내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심플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그 세금만큼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400원만큼 수요 곡선이 아래로 이동해요. 그리고 생산자한테 세금을 부과했다. 그럼 그 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반대로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줬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위로,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줬다. 그 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금을 부과한 후에 X제 시장의 수요 곡선이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화되기 전에 그냥 원래 시장부터 볼게요. 원래 수요, 공급, 여기가 시장의 균형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재화의 가격은 700원이었고 그리고 700개가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균형점에서 한번 볼게요. 나 700개 살 때 한 개당 최대 700원까지 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나 이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한 개당 최대 700원까지만 줄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야, 한 개당 세금 400원 내! 라고 한 거예요. 자, 갑자기 세금 400원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세금 400원 내고 아이스크림 회사에 700원 주면 나는 한 개당 총 1100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이스크림 한 개 700원까지 밖에 줄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 아이스크림 한 개 살 때 700원까지만 줄 거예요. 그럼 세금 400원 내고 기업한테는 얼마까지 주겠어요? 바로 300원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격으로는 나는 300원만 지불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금 400원의 액수만큼 수요 곡선이 아래로 이동을 해요. 보시면은 700원일 때 400원만큼 아래로 이동하면은 여기가 이제 300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900원일 때는 내가 400원만큼 아래로 이동하면은 500원이 되고요. 여기서 모든 점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다 400원씩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마치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1번 보시면은 X제의 수요는 감소했죠, 결국에는. 틀렸고. 두 번째. 정부의 조세 수입은, 자, 여러분, 조세 수입이라는 거는 조세, 세금 곱하기, 그리고 그게 거래된 양이겠죠. 거래량인데, 지금 한 개당 4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에요. 새로운 균형점.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500원의 가격에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500개가 거래가 돼요. 즉, 이제 거래되는 양은 500개가 됩니다. 그러면 곱하면은 5, 4, 20에 0, 4개 붙이면 만원이죠. 따라서 20만 원이 돼요. 정답이 2번이 됩니다. 3번으로 넘어가면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니? 우리가 좀 잉여를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자, 볼게요. 잉여는 어떻게 구하냐? 원래 생산자 잉여부터 해볼게요. 원래 이 가격에 여기까지 거래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럼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구해요? 시장 가격과 여기 있는 시장 가격과 공급 곡선 사이의 면적, 이 삼각형이 바로 생산자 잉여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변화된 이후에는 500원의 가격에 500개가 거래가 되니까, 자, 시장 가격과 공급 곡선 사이의 면적, 이 삼각형이 바로 변화된 이후의 생산자 잉여예요. 그러면 원래 흰색 삼각형에 비해서 얼마가 날아갔냐? 바로 이 빗금친 부분만큼이 없어졌죠. 근데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뭐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빼도 나오지만 선생님은 그것보다 그냥 이 자체의 면적을 구하는 게 더 쉽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직사각형의 면적과 삼각형의 면적 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도형은 여기에 있는 이 직사각형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의 면적을 합한 거죠. 자, 그럼 직사각형의 면적부터 구해 볼게요. 자, 직사각형 여기 200 곱하기 이 밑에 면적, 밑에 길이 500 됐고, 그 다음에 더하기 삼각형의 면적은 200 곱하기 2분의 1 해야죠. 200 곱하기 200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은 5, 2, 10, 즉 10만 원에 이렇게 약분되니까 곱하면은 2만 원이 되네요.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12만 원이 감소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4번. 기업의 판매 수입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겠죠. 그래서 원래 가격 700원. 그때 팔리는 개수 700개. 77이 49, 49만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500원의 가격에 500개가 거래되니까 5, 25, 2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감소했어요? 보시면은 24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틀렸고 5번. 소비자가 부담할 X제 한 개당 총 지불 가격은? 자, 여러분 X제 한 개당 총 지불 가격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X제 한 개의 가격으로 이 X제 생산하는 기업한테 주는 돈이 바로 500원이죠. 더하기 우리는 이거 한 개당 세금을 400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00원을 더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X제 한 개당 총 지불하는 가격은 바로 9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어려웠던 14번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했고요. 이제 15번으로 넘어갑니다. 15번 그림은 X제 시장에서 정부가 가격을 P1으로 규제하는 거. 가격 규제 정책 최고 가격제 아니면 최저 가격제인데 보시면은 최저 가격제라고 써놨어요. 문제에서. 자, 최저 가격제예요. 우리가 아는 최저 가격제 있죠. 바로 최저임금제. 시장 가격이 너무 싸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이렇게 올려준 거죠. 자, 근데 밑에서 묻는 거는 뭐냐? 밑에서 묻는 거는 그래서 잉여가 어떻게 됐니? 자, 그럼 우리 잉여의 변화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규제를 하기 전, 규제 이전과 그리고 규제한 이후의 잉여를 구해 볼게요. 자, 먼저 규제 이전에 소비자 잉여, 소잉을 구해 보면은 자, 원래 시장의 균형점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이 가격에 여기까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럼 소비자 잉여는 바로 시장 가격과 수요 곡선 사이의 면적이 되죠. 이 위에 있는 삼각형.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돼요.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시장 가격과 공급 곡선 사이의 면적, 밑에 있는 삼각형이 되네요. 생산자 잉여는 F 플러스 G가 돼요. 그럼 당연히 사회적 잉여는 더하면 되겠죠.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F 플러스 G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규제 이유를 볼게요. 자, 규제 이후에 이제 무조건 이 가격에 거래를 해야 돼. 이 가격에. 그런데 이 가격일 때 우리 소비자들은, 수요자들은 여기까지만 사려고 해요. 근데 공급자들은 여기까지 팔려고 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만큼 사고 싶어 하고 팔려는 사람이 많이 팔려고 해도 결국 거래가 되는 건 Q1. 여기까지만 거래가 되겠죠. 그럼 이 뒤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가 안 되는데 무슨 잉여가 발생하겠어요. 생각할 필요 없고, 자, 우리는 이제 이 가격에 여기까지만 거래가 된다 하고 볼게요. 그럼 소비자 잉여는 얼마니? 시장 가격과 수요 곡선 사이의 면적, 바로 A가 됩니다. 그리고 생산자 잉여는 시장 가격과 공급 곡선 사이의 면적, 바로 이 밑에 있는 도형이 되죠. B 플러스 F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 잉여는 A 플러스 B 플러스 F. 그러니까 원래에 비해서 얼마가 줄어들었냐? 우리 원래의 사회적 잉여는 이 큰 삼각형이었는데 이제는 이 삼각형에서 바로 이 C랑 G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기억. 가격 규제 이전에 소비자 잉여는 A가 아니라 A, B, C. 두 번째, 가격 규제 이후에 시장 거래량은 Q1. 맞죠? 그 다음에 규제 이후 생산자 잉여는 B 플러스 F. 맞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리을. 가격 규제 이후에 사회적 잉여는 이 C랑 G만큼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았고 이제 16번으로 넘어갑니다. 16번 표는 각국의 경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 안정화 정책. 우리 경제 안정화 정책은 크게 두 종류가 있죠. 경기 침체 시에는 돈 풀자 해서 확대 정책이 있고요. 경기 과열 시에는 돈 줄이자 해서 긴축 정책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면은 실업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반면에 경제 성장률은 3, 2,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경기 침체기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경기 침체기의 문제는 바로 실업이 높다는 게 바로 문제예요. 자, 그러면 기본 포인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경제가 침체됐네? 돈이 없어서 문제네.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풀어야지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돈 풀자입니다. 자, 돈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돈을 풀려면은 우리가 그걸 바로 확대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이 확대 정책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죠. 정부가 하면은 그거는 바로 확대 재정 정책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중앙은행이 하면은 확대 통화 정책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이걸 구분하는 게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한테 그게 정부가 펼쳤냐 중앙은행이 펼쳤냐를 물을 수도 있거든요. 자, 돌아가서 어쨌든 우리는 돈을 풀어야 됩니다. 국공채를 매입한다. 정답이죠. 왜요? 여러분, 국공채 매입은 어떤 거냐면 일단 매각은 정부가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시장에 팔고 돈을 받아오는 게 매각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돈을 중앙은행이 가져가니까 시장에는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랬다가 지금 경제가 나빠진 거야. 그럼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냐? 예전에 팔았던 국공채를 돈을 주고 되사가는 겁니다. 이게 매입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줬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풀려서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두 번째, 소득세율, 세금을 깎아줘야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경제가 살아나죠. 그리고 정부 지출은 늘려야지 돈을 풀 수 있고, 그리고 기준금리랑 지급준비율은 둘 다 인하해야지 돈이 풀리겠죠. 이렇게 경제 안정화 정책 정리했습니다. 17번. 그림은 각국의 실질 GDP와 명목 GDP 변화다. 그런데 실질 GDP와 명목 GDP가 나오면 무조건 묻는 게 있어요. 뭘 묻냐? 결국 물가를 묻습니다. 왜? 실질 GDP는 그의 가격 곱하기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그의 생산량, 그리고 명목 GDP는 그의 가격 곱하기 그의 생산량인데, 이 실질 GDP는 기준연도 가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을 빼버렸어요. 반면에 명목 GDP는 물가가 상승하게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가 수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하겠대요. GDP 디플레이터 구하는 공식은 바로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에요. 그리고 기준연도가 2016년. 우리 기준연도는 실질 GDP, 명목 GDP 똑같고, 그리고 물가 수준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 나와요. 우리가 기준연도 물가는 무조건 100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물가 수준은 어떻게 나오냐? 2016년이 기준연도였잖아요. 그럼 무조건 100입니다. 그리고 2017년은 실질 GDP 100, 명목 GDP 110. 그러면 결국 110이 나오죠, 계산하면. 그리고 실질과 명목이 110으로 똑같으니까 약분돼서 결국 100이 나와요. 그래서 물가는 올랐다가 내렸네요. 자, 1번 보기 봅니다. 2017년에 경제 성장률은 앞에서 봤지만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이에요. 실질 GDP가 2016년에 100, 2017년에 100 변화가 없죠. 그럼 경제 성장률은 0이 됩니다. 틀렸고, 두 번째, 2017년에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 우리 물가 상승률은 작년 물가분의 100분의 올해 물가 빼기 작년 물가 10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러면 10%가 나오는 거 맞습니다. 또는 100이었다가 110이 됐으니까 그냥 10%가 됐다.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고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2018년의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인데 2017년에 100, 2018년에 110 커졌죠. 0이 아니라 플러스고 정확히 말하자면 10%가 커졌어요. 그 다음 4번에 2016년 이후 경제 규모, 우리 경제 규모는 실질 GDP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 2016년 이후 실질 GDP 그대로였다가 증가했으니까 지속적이라는 말이 틀린 거죠. 5번에 2016년의 물가 수준 100, 2018년의 물가 수준 100 동일합니다. 자, 18번으로 왔습니다. 실업에 관한 내용인데 실업의 개념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실업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죠.
비자발적 실업에 경기적, 구조적, 계절적, 그리고 자발적 실업에는 마찰적 실업이 있었는데 여기 갑을 보면은 해수욕장 안전요원이었다가 여름철이 지나면서 일자리를 잃었대요.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갑은 계절적 실업이고 을은 경기 침체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대요. 경기 침체에 경기적 실업. 그 다음에 병은 제가 담당하던 업무를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했대요. 즉 기술 혁신,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이니까 구조적 실업이 됩니다. 기억을 보면은 을이 겪은 실업 해결책으로 경제가 어려워져서 실업이 됐네. 그러면 경기 활성화를 하면은 해결할 수가 있겠죠. 맞는 이야기고. 니은 갑이 겪은 실업은 을이 겪은 실업과는 달리 비자발적. 여기 있는 세 개 모두 비자발적 실업이에요. 틀렸고. 디귿 병이 겪은 실업은 구조적 실업 맞고 갑이 겪은 계절적인 거에 비해서 오래 갑니다. 왜? 이것은 다시 여름이 되면 취업할 수가 있어, 이쪽 사람은. 하지만 여기는 기술이 없어서 지금 실업자가 된 거예요.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그럼 새로운 기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구조적 실업은 장기화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이고 리을, 갑, 을, 병 모두 실업으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됐다고 했는데 여러분 경제활동 인구에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세 사람 모두 취업자였다가 실업자가 된 거니까 경제활동 인구 안에서 그냥 이동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2번으로 찾았고 19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인데 갑국은 최근 XJ 가격이 급등하자 최고 가격을 설정했대요. 아, 최고 가격제구나. 최고 가격제는 원래 시장 가격보다 가격을 낮춰주는 거죠. 그럼 누가 좋아요? 바로 우리 소비자,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죠. 자, 그리고 이 가격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 가격일 때 공급자들은 여기까지, 뭐 예를 들면 Q1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만 공급하려고 해요. 그런데 D1일 때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사고 싶어 하잖아요. 즉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D2일 때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자, 1번 볼게요. D1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규제 실효성이 어떻게 되니? 자, 수요를 한번 증가시켜 볼게요. D1의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의 가격은 더 높아졌어요. 따라서 이 최고 가격제의 실효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D1은 D2와 달리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둘 다 초과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사고 싶은 사람인데 못 사는 거야. 그럼 둘 다 정부가 정한 최고 가격보다 몰래 더 비싸게 주고서라도 살려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둘 다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D1은 D2에 비해서 시장 거래량이 많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수요량이 더 많을 수는 있지만 결국 공급량이 Q1까지이기 때문에 둘 다 거래량은 Q1으로 동일합니다. 넘어가서 4번. D1은 D2에 비해서 초과 수요가 더 많았죠. 4번이 정답이 되고 5번에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가격을 끌어내려줬으니까 우리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예요. 20번 고용지표에 관한 문제인데 고용률과 취업자의 숫자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고용지표에 관한 문제는 문제를 푸는 키워드가 어디에 숨어 있냐 하면은 바로 조건에 숨어 있습니다. 조건을 잘 봐야 돼요. 경제활동 인구가 변함이 없대요.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는 누구와 누구냐? 바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하면 경제활동 인구예요. 근데 이게 변함이 없대요. 그 다음에 고용률을 줬어요. 고용률은 상승했고 그리고 취업자 숫자는 줄어들었네요. 보세요 여러분. 취업자 숫자가 줄어들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경제활동 인구는 그대로일까요? 바로 이 숫자만큼 정확히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실업률, 우리 실업률 구하는 공식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그대로잖아요. 분모가 그대로야. 그런데 실업자는 증가했어요. 따라서 실업률은 감소가 아니라 상승하고 반대로 취업률은 지금 취업률 공식이 여기 적혀 있네요.
경제활동 인구는 그대로인데 취업자 수가 감소했으니까 취업률은 하락합니다. 여러분, 실업률이 감소하면 실업률이 증가하면 취업률은 무조건 감소해요. 왜냐하면 실업률 더하기 취업률은 무조건 100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업자 수는 증가했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5세 이상 인구, 갑자기 이거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안 써먹은 게 하나 있죠. 뭐냐? 고용률이요. 자, 고용률 공식 한번 써볼게요. 고용률은 구하는 공식이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취업자 숫자는 줄어들었다는 거 알고 있고요. 고용률은 상승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상하죠? 분자가 작아졌는데 커졌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분모가 커지면 안 되죠. 그럼 당연히 작아지니까 그대로여도 안 돼요. 그럼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 15세 이상 인구가 취업자 수보다 더 많이 감소하면 돼요. 더 많이. 자, 그런데 15세 이상 인구는 바로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경제활동 인구는 그대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15세 이상 인구가 감소했겠니? 비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 만큼 바로 15세 이상 인구가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번을 보시면은 1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다는 거 알 수 있고, 마지막 5번이 정답이죠.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였다. 자, 우리 이렇게 20번 문제 모두 끝을 냈고요. 여러분들이 복습하느라고 이렇게 조금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의 해설 강의는 여러분이 들은 거고요.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꼭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력평가 확실하게 복습해서 여러분들이 내신과 수능 모두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러분을 선생님이 11월 학력평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